네, 방금 소개받은 국립경주박물관의 김대환입니다. 네, 저는 최초로 이제 의뢰를 받은 것이 이 금관총의 구조와 출토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발굴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유물이 나온 것도 없고 왜 이 재발굴을 했고 재발굴의 성과가 무엇이고 이런 프로젝트가 왜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심현철 선생님 발표는 워낙 좋은 유물들이 많이 나와서 좀 좋은 PPT가 됐지만 저는 흑백 사진도 많고 그래서 순서를 좀 제가 앞에 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그 금관총 프로젝트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금관총이 발견된 게 1921년도고 올해가 21년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발견은 1921년 그 조선 총독부 시절이죠. 일제 시절에 저희가 발견이 되었고 이 금관총 프로젝트가 실시되게 된 건 2013년도 아주 우연하게 이 금관총 출토 유물을 보존 처리하다가 이사지왕이라는 왕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되었고 재발굴은 2015년도 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이 공동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경주박물관에 경주시에서 그 활용과 관련된 지금 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 아마 전시관이 개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립중앙박물관은 과거부터 조선 총독부 박물관 자료 정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박물관을 만들어서 식민 지배 정당성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런 자료들이 고스란히 저희 박물관에 남아 있고 그 발굴된 유물들도 그대로 남아서 저희들이 우연찮게 보존과학부에서 금관총 부장품을 보존 처리하다가 명문을 발견하게 된 게 계기가 된 바로 이 칼입니다. 이름도 뭐 K번이라고 아주 애매한 번호를 주고 K번 618번이라고 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뭐 광복 이후에도 제대로 저희들이 정리하지 못했는데 우연하게 이 칼을 꺼내서 보존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사진처럼 칼의 앞면입니다. 앞면에 여기에 십자라는 게 새겨져 있었고 여기에 이자, 그리고 이사지왕이라는 이 왕명이 요 뒷면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이 이자가 같은 개념이고 십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왕명이 발견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학계에 교수님들 모시고 자문회의를 좀 했습니다. 노종국 교수님, 노태동 교수님, 조보동 교수님 모시고 이 칼을 직접 보여드리고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여러 학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정리를 하면은 아마 신라 고분이 근대적으로 조사된 이후에 고분에서 이렇게 관련 명문이 출토된 적이 없었고 이번에 금관총에서 확인된 명문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최초의 주인공 관련 명문이라는 이고 최초의 왕명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지 왕은 신라식 왕호지만 삼국 사기 유사 금성문에는 나오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신라 냉술이 비해 당시 왕을 칭한 자가 여럿 있었으므로 이사지 왕은 신라 56명의 왕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왕 중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문은 신라사 연구에서 매우 큰 성과이고 앞으로 금관총의 주인공 문제뿐만 아니라 마립강기 신라의 정치 구조와 사회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은 분명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문 성과를 토대로 해서
기자회견을 2013년도에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해 갔는데 그만큼 신라 고분이 앞에 발굴된 자료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발굴되어도 주인공 이름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가 나가면서 왕명이 발견되었는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 당일 또 그 보도가 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금관총이 이제 누구인지 몰랐는데 이사지왕 왕명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진짜 이사지왕은 누구인가, 진짜 그 신라 삼국사기나 유사해. 그리고 금관총의 주인공은 진짜 이사지왕인가? 왜냐면은 이사지왕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칼을 넣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기자회견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의 부장품은 모든 게 주인공의 부장품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금관총이 이사지왕릉이라면 신라 고분 연구에 어떤 해석과 연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학계 연구자를 모시고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특별전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보존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칼 2자루입니다. 지금은 2자루를 그때 공개를 했는데 윗부분은 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칼을 공개했고 윗부분이 이제 이사지왕 글자가 확인된 그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심포지엄을 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사지왕 명문은 금관총의 주인공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는 맞다. 그러나 금관총과 이사지왕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계속해서 과연 금관총의 그 주인공과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고 일제강점기 수습 조사의 문제점이 결국은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자료 조사와 연구 관점이 필요하다는 그게 바로 심포지엄의 문제였습니다. 핵심 논점은 역시 이사지왕은 금관총의 주인공인가 아니면은 주인공이 아니냐, 이 논쟁이 계속 물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다면은 금관총의 주인공과 이사지왕이 같다면 무덤 같다고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무덤 부장품은 기본적으로 무덤 주인공의 소유물이고 이사지왕이 새겨진 칼은 금관총의 주인공이 끝이며 그렇다면 금관총 주인공은 바로 이사지왕이다라는 입장이죠. 아니다, 주인공과 이사지왕은 별개 인물이라고 보는 분들은 무덤 부장품 중에는 무덤 주인공의 소유물도 있지만 망자를 위해 애도자들이 넣어준 것도 있다. 칼은 출토 위치로 볼 때 주인공이 직접 차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망자를 위해 애도자가 넣어준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보고된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머리가 금관 여기에 출토되었으니까 이렇게 시신이 누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망자가. 최초로 발견했던 그 이사지왕 칼은 이 머리맡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도라고 적혀 있는 위치에 칼을 배치하면은 직접 차고 있는 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 이사지왕이 죽은 금관총 주인공을 위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넣어준 칼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 일제강점기 조사 자료를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금관총 발굴까지를 하자. 그리고 금관총 부장품도 일제강점기 때 미보고된 것도 많고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보고하자. 이런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발굴의 기업 차원에서는 재발굴의 목적과 필요성을 분명하게 명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산도 저희들이 좀 확보하고 시민은 역시 사적분과 매장분과를 다 통해서 사실 그 사적지 안에 다시 재발굴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다 거쳐서 심의가 마무리됐고 착수는 2015년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지왕이 명문이 발견된 이후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금관총은 재발굴이지만은 관련 자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본에 흩어져 있는 자료, 국내에 흩어져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사전조사하지 않으면은 재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 판단을 하고 일제강점기 조사 자료를 정리하는데 일제강점기 보고서도 워낙 오래된 고문이다 보니까 번역이 필요했고
관련 논문들도 해제를 했고, 국립박물관에 또 총독부 공문서와 유리급판 사진이 뭐 수백 장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다 분석해야만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죠, 주로. 일본 소지하고 있는 특히 발굴에 관여했던 우메하라 고고 자료가 동양문고에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교토대학까지 가서 교토대학에 남아있는 금관총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금관총이라는 자료는 단순하게 발굴 자료 뭐 이런 단편적인 기록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개개 기록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자료는 기본적으로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큰 도판이 2권 나왔고, 본문이 1권 나왔는데 한 권은 결국은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고적 쪽에 경주에 돈을 받아가지고 하마다가 작은 책을 내면서 본문 상과 하를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총 4권의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경주문화연구소에서 노력해서 이 금관총을 국역으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에는 그 일제강점기 때 그 금관총과 관련된 공문서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정 10년 9월 23일 경주경찰서 근무하는 그 미야케 요산이라는 사람이 언제 발견지 관련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0년 전에 9월 25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경찰 순사가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다 번역하고, 그 다음에 그 유물수습에 참가했던 오사카 켄타로가 개인적으로 남긴 출토를 기록한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찾아서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관총은 그 일제가 봤을 때 금관에 달린 고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식민 동화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는 유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총독부 차원에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왕릉의 팔각분을 흉내내가지고 팔각의 형태로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하려는 계획을 했는데 관동 대지진 때문에 예산이 못 나와서 결국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물관에 남아있는 유리금판을 다 끌고 모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1910년대 후반 테라우치 총독이 경주에 방문했을 때 내리고 있습니다. 승덕대왕 신종이 여기 걸려 있었고 반대편이 금관총인데 봉토가 아주 높게 이렇게 잘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길이 이제 당시 경주를 가장 본맛집 도리라고 해서 경주시를 지나가는 바로 그 도로고, 이렇게 내리는 사진이 찍혀있는 우연하게 금관총이 찍혔는데 이렇게 잘 남아 있었는데 딱 10년 뒤에 그냥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921년도 금관이 최초로 수습되어서 경주 경찰서에서 사진 찍힌 그 금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일본에 나가 있는 이제 금관총 관련 자료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오고라 콜렉션입니다. 오고라 콜렉션이 어떻게 반출돼서 금관총 유물이 반출돼서 오고라를 갖고 그게 도쿄 국립박물관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보고서에는 한 점밖에 없는 수식이 있는데 똑같은 수식이 오고라 콜렉션에 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가면 동영관에 가시면은 전 금관총이라고 전해 있습니다만은 이 두 세트 관계로 봤을 때 오고라 콜렉션은 완벽하게 금관총에서 반출된 유물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대학에 가면은 보고서를 썼던 친필 원고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에 있었던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세이지가 바로 이 보고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인쇄하기 직전까지 사용했던 그런 관련 도면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도면들도 가서 직접 조사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마다 고사쿠는 유물이 나오자마자 일부 유물을 교토대학으로 보내서 특히 이 비단벌레 장식 같은 것들은 이게 다마무시라고 하는 일본의 옥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호류지에 있는 그 옥충 장식 그 가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금관 관련된 것을 복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수업에 사용해서 일본의 천왕릉은 발굴하지 못하지만은 신라의 왕릉은 이 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아마 영국에서 자기가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 자기 배운 스승들이 이집트 자료를 가지고 영국 고고학자를 키우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반도의 조선의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 고고학자를 키우는데 활용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재발굴해야 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조사의 성과가 한 게 분명히 있다. 그리고 광복 이후의 학계의 문제 제기. 왜냐하면은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연구자들의 생각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닌가. 나중에 천마총
적석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좀 비판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석목강모에 대한 새로운 얘기들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발굴을 하면서 뭔가 그 1921년 일본인들이 그 금관총 발견을 봐서 이런 상황이 됐지만 조선인이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도면을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개통론이나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예. 결국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목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발굴은 기초조사로 방금 말씀드린 문헌조사하고 지하물리탐사, 재발굴 봉토 많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봉토조사, 적석부, 매장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발굴해서 그냥 덮어놓지 말고 뭔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전시관까지 만드는 그런 계획을 좀 짰습니다. 지하물리탐사는 꼭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역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주변으로 빨갛게 나오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봤을 때 이 지하물리탐사는 반드시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붉게 나오는 부분이 적석의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별로 믿지 않고 조사를 했는데 지하물리 탐사했을 때 이 붉은 부분이 돌이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없는 부분, 있는 부분 확인될 정도로 명확하게 지하물리 탐사가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봉토 조사도 사실은 이 지금 남아있는 이 고분이 여기가 이제 민가가 들었으면서 고분을 한가운데 깨어버렸고 이렇게만 남아 있었는데 이게 산준하는 봉토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추정 직경을 재봤는데 46m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보지만 이 봉토가 고분 공호를 만들면서 인위로 만든 가짜 봉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조사는 뭐 다 반파되었지만 그래도 고분을 조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운데 점을 적고 8분법으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살짝만 흙을 제껴도 바로 적석부가 다 노출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봉투는 여기까지였는데 이 부분에는 쓰레기를 다 갖다 묻고 위에 잔디를 덮어서 난림공사한 거죠. 예. 그 당시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봉투를 이만큼 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봉투를 가지고 분구 직경을 측량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실제로 덮여 있는 부분의 이 부분은 복토로 된 나머지 원래 봉토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봉토의 측량 이렇게 보니까 적석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봉토를 이렇게 피복토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바른 적석부와 같이 올라간 게 아니고 적석부를 완전히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피복토를 덮고 그 다음에 다른 흙을 덮어갔구나 뭐 이런 부분도 확인하게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적석부가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이게 적석부인데 이게 피복토 뭐 이렇게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또 다른 봉토들이 이렇게 다른 흙을 쌓아서 아마 피복토 쌓는 방법과 이 봉토 쌓는 방법이 전혀 달랐고 단단하게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도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석부가 이렇게 돌아단 게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남아 있을 줄은 몰랐는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홈이 보일 겁니다. 앞부분에서 그 심현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은 사진이 지나가 버렸는데 목조 가구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넣어서 연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석부가 지금 날아갔지 깨어져 없어져 버렸지만은 이렇게 경사로시계 50도 각도로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고 아마 360cm만 남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현장을 왔던 교토대학의 하마다와 우메라는 봉투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석부를 이렇게 둥글게 생각했고 실제로 발굴해 보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50도 각도로 바로 이렇게 경사지게 올라가는. 자, 바로 이 도면을 그냥 저희들이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천마총의 적석부를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둥글게 그려버렸죠. 그래서 천마총 내부가 그렇게 복원됐고 지금은 다르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잘 읽어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복원해버렸죠. 아마 이 우메라 이 도면이 천마총을 발굴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각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천마총이 이랬으니까 그걸 무피편적으로 금관총이 이랬기 때문에 천마총을 발굴할 때도 아마 이렇게
되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천마충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도면은 많은 광복 이후에 이 적석목각본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준 도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1년도, 20년도 발굴 도면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저희들이 얹어보니까 이 각도로 그냥 수직으로 경사지게 이렇게 올라가는, 아마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들은 적석부가 그냥 목각을 덮는 그런 봉구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목조가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홈이다 보이죠. 예, 이게 경사지게 이렇게 비계틀을 두고, 돌 자체가 강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계틀을 두고 이렇게 다 쌓아 올라갔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고, 그 비계틀의 구멍들이 발굴할 때 뻥뻥뻥 이렇게 막 뚫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이 적석부 바깥에서 피복도까지 발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면서 구멍이 뻥뻥 뚫렸고, 이 밑에 아까 심현철 선생님 사진도 똑같이 우물처럼 뻥 뚫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직 기둥은 이렇게 찾았고, 이 목조가구라는 게 그냥 수직 기둥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목질이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에 횡가목도 분명히 있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진 부분에 받치는 이 버팀목 구멍은 수혈로 이렇게 목주혈로 찾아지게 됐고, 네. 그리고 매장 주체부 주변으로 가장 중요한 기둥을 이렇게 돌리고, 네. 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내부에 비계틀을 세워 나갔지 않은가. 예. 그래서 다 조사되지 않았습니다만 조사된 파란색 구멍을 갖고 초록색까지 복원해서 전체적인 양상을 복원했을 때 이런 구조로서 목조 가구, 비계틀을 쌓고 그 내부 안에 돌을 채워서 차곡차곡 적석부를 쌓아 올라간 게 저는 금관총의 적석부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봉토가 빠졌습니다만은 가운데 목각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고, 적석도 그냥 돌무대기가 아니고 부위별로 다 기능이 달랐고 용도가 달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래도 이 척벽부 적석부터 먼저 쌓고, 그다음에 목각을 쌓고 내부에 요 목각과 이 척벽부 적석 사이를 또 다시 적석을 해서 또 다른 돌로 채우고, 예. 이 척벽부 적석은 아까 전 보신 것처럼 목조가구 비계틀로 제어가 되는 적석이고, 이 사방 적석이라는 것은 그런 제어되는 돌이 아니고 채워 넣는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정도 면에서 결국은 척벽부 적석과 사방 적석 목각이라는 면에서 이 면에서 납관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매납도 이루어지고, 중요한 유물의 부장, 결국은 매장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이 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적벽부 적석과 이 부분을 처음에는 재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납관과 매납을 위한 장소, 예, 그런 어떤 매장의뢰의 장소로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아닌가. 그리고 상부적석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봉토가 계속, 봉토 표현은 빠졌습니다만은 봉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있고 그 위에 계부적석이 올라갔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무덤 구조가 아니고 어쩌면은 어떤 하나의 무덤 건축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망자를 매장하는 그런 목각 개념보다는 어떤 건축적인 개념으로서 이 공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목각도 높이가 여기서부터 적어도 3.5m, 황남대충 같은 경우는 4m 넘습니다. 그러니까 목각이라는 높이가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연구실의 강의실 높이 한 2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높다면은, 깊다면은, 크다면은, 네. 이 목각은 우리가 목각으로 부르고 있지만은 방으로 불려도 되고, 이렇게 높은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축 안에 왕의 시신을 넣고 행위를 했던 이 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적성목각묘 같은 대형 고총은 아마 그런 어떤 매장의 세레모니를, 하이라이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면에서 올라가서 장례를 지내는 그런 아주 특이한 어떤 장례를 연출하기 위한 무대로서, 예. 일본 연구자에서는 이 전방호분의 이 면을 그냥 매장의뢰의 무대라고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한 매장의뢰의 하이라이트를 이 무대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 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척벽부 적석은 목각을 덮는 분구라는 개념이 아니고
목각 내부에 매장 의뢰를 하기 위한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비교를 해보면은 황남대총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척법부 적석을 복원했는데 이 복구의 문제는 좀 아쉬운 점은 제가 보니까 요 목각과 이 척벽부 적석 이 사이에 이 사망적석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분이 없고 그런 좀 문제가 있고, 기존에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그냥 목각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줄을 쌓으면서 돌을 채워 넣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성목각모의 적석부에 대한 축소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심현철 선생님 발굴하신 44호분들이 좀 더 진전된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각부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참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 저희는 목각인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람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여기서 뭐 유물편이 엄청 나왔거든요. 그래서 길이 또 뭔가 목각이 놓였던 금관이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부분은 바로 옛날 이 비석을 놓았던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 드러내니까 그 기초 밑에서 매장 주체부가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장 주체부구나라 생각하고, 동쪽이 이쪽이니까 금관이 여기서 출토되고 시신이 이렇게 놓여 있었구나라를 딱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 조사원이 이렇게 있으면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목조 가구를 세웠던 줄들이 아주 큰 줄들이 주변으로 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굴광을 파고, 제가 묘광으로 표현했지만 지금 묘광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토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굴광 파고 내부에 이런 매장 주체, 이제 결국은 목각을 바쳤던 바닥 시설만 지금 확인되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1921년 9월에 유물이 출토되고 금관이 출토되고 많은 에피소드가 벌어진 공간이 바로 이 면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규모는 그렇습니다. 뭐 묘광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 토광으로 표현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저희들이 또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돌 위에는 이렇게 목질이 까맣게 나오고 여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어떤 목조 구조물이 하나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결구되는 또 다른 목조 구조물이 하나 있었다. 얼마나 유물을 수습하면서 일제 때 훼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그래도 교란된 부분을 드러내고, 교란되지 않는 부분으로 봤을 때 안에 목각이 하나 있었고 바깥에 곽이 하나 더 있었지 않을까. 일제강점기 때는 이 목각은 찾았습니다. 이 목각 찾고 수중 분석까지 해서 다 했지만은 이 바깥의 목각은 찾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곽이 있고 바깥에 외곽이 있는 역시 이중곽 구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도면을 그대로 얹어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내곽은 결구가 이렇게 피업자 형태로 결구가 되었고, 외곽은 다른 형태로 이렇게 결구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그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에 큰 목곽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안에 목관을 그려서 일관, 일곽으로 표현했는데 재발굴 결과 일관, 이곽식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광복 이후에 황남대충과 천마충 발굴 성과를 가지고 저희가 금관총을 재발굴해 본 결과 일제 때 확인하지 못했던 그 목곽의 규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역시 목관이 있었고 목관 사이에 그 석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내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초록 빨간색으로 외곽 만들고 이렇게 묘광이 있는 이 구조가 아마 금관총의 목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바닥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남기고 조사를 마쳤지만은 결국은 단면 내서 다 째서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다 드러내서 혹시 다른 유물들이 있는가 확인을 다 해서 완벽하게 바닥 시설을 해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식도로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은 안에 토광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에 그 외곽이 있고 파란색에 내곽이 있고 그 안에 목관을 둔, 머릿속에 부장계를 둔 이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하고, 바깥으로 목조 가구를 해서 척벽부 적석을 만든 이게 바로 금관총의 구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남대총과 비교해 봤을 때는 황남대총은 역시 조부각식이기 때문에 장방형의
목조 가구 시설을 갖고 있고, 북분 같은 경우에는 연접분이기 때문에 이쪽엔 좀 이렇게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금관총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좀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44호분 앞에 보셨지만 또 양상이 달라서 반드시 어떤 하여튼 정형성 있는 모습을 그려낼 수는 없지만은 최대형분, 가장 큰 무덤들은 역시 목조 가구를 하고 적석부를 쌓으려고, 이 목조 가구를 한 적석부는 우리가 측벽부 적석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전 말씀처럼 매납이나 납관하는 그런 무대가 아닐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관총 봉투는 저희들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45m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있고 높이 이렇게 복원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호석은 조사되지 않아서 사실은 정확하게 호석만 딱 재보면 크기를 알 수 있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적석부에 대칭되는 부위 이런 것들을 따져서 어차피 반대 좌우 중심을 찾아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보면은 한쪽만 나오면은 뭔가 거리가 나올지 않을까 싶어요. 적석부 규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서 반대로 계산해서 22m 정도를 찾았습니다. 근데 봉투가 문제였는데요. 봉투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천마총의 비율이 대입해서 찾다 보니까 동서 44m 이렇게 나왔는데, 막 대입하기보다는 1921년도에 그 총독부 관학자들이 이 현장을 와서 직접 그린 스케치도 있고, 위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오가와 케이키치라고 생각합니다. 오가와가 와서 그린 도면들이 있고, 실제로 축적대로 막 고민해서 그린 도면들이 있습니다. 여러 장이 있는데 최종으로는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1921년도 현장을 찾았던 오가와가 그린 현장 도면의 스케치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규모가 어떻게 나왔냐면, 오가와 케이키치는 45.45,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경주박물관에서는 그 봉투 크기를 가지고 이제 추정했을 때, 잘못된 봉투입니다. 이 정도 나왔고, 저희들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심현철 선생님께서 또 이 금관총 가지고 논문을 쓰시면서 한 48m 정도로 복원하셨습니다. 저희하고 4m 정도 차인데, 여하튼 호석이 조사됐지 않기 때문에 아마 44에서 한 48m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높이는 한 12m라고 생각되는데, 금관총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출토 유물입니다. 가장 역시 핵심적인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유물이 아직 일제강점기 때 수습이 안 되고 남아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지왕도라는 글자가 새겨졌는데, 저희 현장에서도 이게 나오고 이게 뭘까라 생각했는데 흙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흙을 닦아보니까 진짜 글자가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이사지왕명이 또다시 현장에서 재발굴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보존 처리를 바로 맡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지왕, 이게 도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로써 칼의 주인은 이사지왕은 분명하다는 게 명확해졌고, 뒷면에 똑같이 열십자 모양의 문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보고서에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다시 봤습니다. 맨 처음 발견된 칼은 여기에 머리 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경주박물관에 있는 칼은 바로 이 칼입니다. 이건 두 자료는 14년도에 저희 특별전화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 칼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 칼이. 그래서 이 칼은 자세히 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저희가 찾은 걸 가지고 딱 들고 와서 딱 붙여보니까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습니다. 이건 저희들 지금 9시쯤 붙여봤는데, 밤에 서울 들고 올라가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국은 일제강점기 때 칼을 수습할 때 이 끝부분은 놓치고 여기까지만 수습한 거죠. 그래서 재발굴에 이 부분을 찾아서 딱 연결해서 이사지왕 칼 세 자루를 더 완벽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 금관총 유물을 다 뒤졌습니다. 유물 대부분이 경주, 서울에 나눠져 있었는데 다 뒤져보니까 계속해서 관련된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십자, 열십자, 이자, 여덟, 팔자. 그래서 뿐만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는 목곽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내부만 조사를 했죠. 근데 요 바깥으로 금기고리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바깥의 외곽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곽과 외곽 사이에도 유물이 부장되는데, 그걸 다 놓치고 이 귀고리는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발굴할 때 이 금 귀고리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고리를 보면서 참 일제강점기 때 수습이 참 정말 엉터리였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됐고, 이 비석은 또 원래 비석이 제가 현장을 갔을 때도 비석이 있었는데 저희
때 이 비석이 이렇게 뭔가 깨진 게 하나 나왔죠. 대정 10년 9월 뭐 조선총독부라고 적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일제 때 세웠던 이 비석을 광복 이후에 저희 한국 사람들이 저희 깨가지고 버리고 우리가 새로 세운 비석입니다. 예, 이거는 일제 때 배운 거 새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부터 이 비석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중간에 깨버리고 새로운 비석을 세웠다는 걸 알게 돼서 이 비석도 가지고 지금 경주박물관에 갖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 프로젝트 성과를 보면은 봉투 규모도 추정해서 이 금관총의 주인공에 대한 규모도 좀 알 수 있었고 적석부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확인했고 매장 시설도 과기 2개라는 걸 확인하고 새로운 부장품도 추가 수습하고 그렇다면은 이런 적석부의 기능이나 이런 어떤 매장 시설로 봤을 때 금관총의 적석목광 연구의 어떤 방향도 단순히 적석부가 봉투 분구 매장 시설을 덮는 그런 분구 기능이 아니고 매장 의뢰에 또 중요한 어떤 무대가 된다면은 이 적석부의 기능이나 계통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고각적으로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석부가 저기 북방기원설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강윤호 선생님 와 계시지만은 과거에 그런 기원이나 계통을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 기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면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비교고각적으로 과연 그쪽의 적석부의 기능과 여기 기능들 다르게 한번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 주인공 비정을 위한 기초 작업. 네, 결국은 이사지왕이 누구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남성인가 여성인가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 인골이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출토임을 한다면은 이런 붉은 귀걸이를 차고 있다면은 여자로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관이나 이런 또 금관 가까이 있는 귀걸이는 세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세환을 가지고 이건 남자다. 또 어떤 분은 이 직접 차고 있었던 굵은 귀걸이는 여자 거이기 때문에 여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관은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남자가 많이 쓴다는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습도 그리고 뭐냐면 이 금관총에 이 세환을 중시하는 분은 남자로 보시고 근데 이 남자를 부정하는 분들은 이거는 금관에 붙은 세환이지 직접 찬 거는 태환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걸 또 비판하시는 분은 이 수습조사대에서 다시 갖다 놓고 그린 도면인데 이 태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남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적 요소도 있고 여성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도 착장이냐 부장이냐 계속 논쟁이었습니다. 착장이랑 직접 차고 들어가는 거, 부장은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실제 도면은 다 부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이사지왕이 자기 칼이라면 자기 허리에 찼을 텐데 왜 자기 허리 안 차고 주변에 이렇게 넣어줬냐. 이건 복납의 의미로서 이사지왕이 이 무덤 주인공 아주 친연관계가 강한 이 사람을 위해서 넣어줬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현장을 직접 찾았던 오가오 케이키치가 그린 여러 장의 도면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그린 스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허리띠 바로 옆에 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와는 현장에 왔을 때 가장 먼저 그린 도면에는 이 칼을 허리에 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이게 또 머리 아파진 게 결국은 부장이냐 착장이냐는 게 두 가지 다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마지막 문제는 명문의 부장품 진짜 망자의 것인가 아니면은 이사지왕이 망자를 위해서 넣어준 건가 이 문제가 결국은 핵심인데 한 3자루칼, 2자루칼, 1자루칼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부장품 조사를 하면서 계속 보존 처리를 맡겨보니까 이사지왕 관련 문면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총 지금 9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은 유물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고민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망자를 위한 부장인가, 물품인가,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많은 분들이 눌지왕이다, 자비왕이다, 왕이 아니고 육부의 최고위청, 갈문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사지왕은 누구냐? 왕이냐, 마리깐이냐, 왕 중에 왕이냐, 56명 중에 1명이냐, 아니면은 왕이 아닌 사람도 왕으로 불린 갈문왕 같은 그런 사람인가?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금관총 주인공은 영문 성과를 쭉 봤을 때 일제강점기 때는 왕으로 보시는 분이 많았고, 예,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는 연대가 5세기 말 정도로 추정되고, 왕이라면은 아마 이 제위됐던 자비왕 또는 소지왕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예. 또 금관도 왕이만 쓸 줄 알았는데 최근 연구 성과는 왕이 아니니까, 예, 왕이 아닌 사람도 쓴다. 예, 그런 입장도 있고. 결국은 2013년 저희들이 칼이 문제됐고 이사주왕이 누구인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명문대를 직접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도자가 넣어줄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문제, 여러 가지 앞에서 제기됐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사주왕 명문대도가 이번에 재발굴을 통해서 한 자로 더 추가되었습니다. 총 3자료가 나왔고, 다른 부장품에서도 계속해서 이사주왕 명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관총의 주인공은 상식적으로 뭐 남성 여성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이사주왕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역사 기록의 문헌에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뭐 많은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들은 저희가 발굴했고 보고서를 펴낸 이 보고서 2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전부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